자, 사회복지조사론 3차시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측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우리가 이 측정의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얼마만큼 이 재보는 게 즉 측정이 얼마만큼 일관되게 잘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재졌는지 즉 측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검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검사 재검사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분법,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일관성 측정법,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대안비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타당도, 이 신뢰도에 의해서 이 타당도도 우리 중요한 개념이니까, 항상 원래 제가 이 과제는 이 타당도에 대해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과제를 내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 계획은 이제 조금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수정이 되었죠.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이제 앞서는 이제 측정의 우리가 일관성이었다면은, 타당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측정의 이제 정확성입니다.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측정의 정확성, 얘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바로 요 시간 바로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구분하는 거, 그걸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뢰도와 이 타당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설문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도구, 이 설문지는 신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타당도를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뢰도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A라는 직장에 내가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는데, 물론 다니기 전부터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만약에 뭐 2,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으면은 내가 갈거 안 갈까요? 그쵸? 취업은 됐다 하더라도 그 직장을 안 갈 거야 아마.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 예상했는데 연봉이 3,600이다. 이러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감안하고 다닐 수는 있겠다. 이래 되면은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신뢰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를 보고 100%는 없거든요.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이 신뢰도 점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뢰도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내적 일관성 측정법, 그게 0점에서 1점 사이 소수점 2자까지 나온다 했잖아요. 그 말은 석사 논문일 경우에는 보통 0.75, 0에서 1점 사이니까, 예전에는 제가 석사 논문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더 됐네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되게 보면은 0.7까지도 우리가 받아줬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신뢰도를 더 높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흔히 통상적으로 0.75도 연구 주제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0.75라는 거는 100명이 이 설문지를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75명이 일관되게 좋으면 좋았고 나쁘면 나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25명은 좋다고 생각하면서 체크했는데도 나쁘게 나오는 경우, 이거는 설문지가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0.75, 100명 중에 75%, 75명만 일관되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설문지가 0.85 이렇게 되면요, 100명 중에 85명까지 85%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0.90이 넘어버리면은, 근데 또 이게 무조건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막 0.95 이러면요, 100명 중 99명이 일관되게 나왔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다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 98명까지 똑같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현실적인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종교 관련된 논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는 무조건적인 신앙이잖아요.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신비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잘 아시잖아요. 우리 불교에 계시는 분들도 윤회, 누가 다시 윤회 사상에서 누가 다시 환생했는지 아무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천국을 직접 눈으로 봤거나 진짜 천국이 어떤지를 자기가 그대로 영상 찍어 왔거나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인류 역사상.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2000년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전 세계 신도들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뭘까요? 신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은 결국 뭐냐면 종교 관련된 논문에서는 이게 신뢰도 점수가 0. 그러니까 90 몇 프로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기회 되면 제 박사 논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성 관련된 조절 변수가 있었다고. 거기 보면은 0.92까지 막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신앙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0.85 전후가 되면은 신뢰도가 참 높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설문지는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강의평가로 사용하고 있는 그 강의평가지 리커트 촉대지 설문지 있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0.85에서 0.87 뭐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학교가 그걸 정규 수용을 대상으로 활용했을 때 충분히 뭐가 되죠?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측정의 타당도는 그래서 먼저 측정의 정확성, 타당도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측정의 이건 정확성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만 보면은 하는 방법이 얘는 또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굳이 아까 전에 우리가 신뢰도는 검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4가지 방법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타당도는 그냥 얘는 재볼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오느냐 이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의 정확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우리 뒤에 가면 바로 나오지만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칠판에 그림 하나 그리면 바로 이해되거든요. 그 그림으로 바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100% 무조건 높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의 제일 큰 한계거든요. 지금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이거 뭐 하나하나 시시콜콜 설명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 신뢰도와 타당도 각각의 개념,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대신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다라는 거. 이걸 머릿속에 먼저 그려 놓으시고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타당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타당도 유형하고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 타당도와 뭐 액면 타당도, 기준 타당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에서는 지금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도 요즘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있구나라고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오차 재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까 안 할까요? 100% 똑같이 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차에 대한 설명만 보면은 이번 수업 시간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설문지에는 항상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으니까.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설문지를 우리는 뭐다? 그렇죠. 이 도구로 설문지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신뢰도와 타당도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의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밑에 나오는 이 설명들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뭐냐면은 요 위에 있는 설명 지금 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 거예요. 정의관계라는 이 사전적 용어를 아시죠? 결국 뭐냐면은 자 신뢰도를 우리가 A라 생각하고 타당도를 B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A가 높으면은 즉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결여될 수 있다. 즉 낮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높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높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 이거 됐죠? 근데 반대로 타당도가 그러면 있다면 즉 타당도가 높으면요 신뢰도는 그렇죠 무조건 있어요. 이게 뭡니까? A와 A는 B다. A가 높으면 B도 높고 B도 높으면 A도 높다. 이건 뭡니까? 이건 정의관계라고 하죠. A와 B는 정의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거는 뭐 A, B 이 관계를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관계라는 개념을 아시고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다 이 말을 갖는다 해버리면요. 항상 A와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의관계다. 이거는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고 타당도도 높으면 신뢰도도 높다. 이 말은 뭡니까? 그렇죠.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정의관계를 가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정의관계를 갖는 거는 아니다.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의 제일 대표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더 기회되면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5차입니다. 자, 5차인데 5차는 뭐냐면 제일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5차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선 이제 우리가 한 32일 남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한 32일 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퍼센트 그걸 가지고 있다. 지지도가 어떻게 된다. 지금 많이 나오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왜 반면에 또 누굽니까? 여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는 몇 퍼센트다. 또 기억혁신당인가요? 거기 이준석 후보는 몇 퍼센트다.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현재까지 아직 무소속이잖아요. 단일화를 아직 안 했으니까 무소속 후보는 몇 퍼센트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와 지금 여기 김문수 이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화로 단일화 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나온다. 지금 발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이 표본이 가지는 그 오차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의 틀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합니까? 그건 내가 받아줄게 이런 거 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틀려버리면요 그걸 벗어나버리고 오류가 너무 크게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오차 즉 뭐냐면은 오차가 발생하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유입니다. 크게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봐주시면 됩니다.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체계적 오차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보세요. 고정 반응과 사회적 적절성, 문화적 차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체계적 오류입니다. 그러면은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 충분히 바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고정 반응 앞에 이거 제일 밑에 지금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고정 반응과 사회적 적절성, 문화적 차이.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똑바로 안 재진다는 거죠. 측정한다. 결국 뭐야? 재본다는 거잖아요. 재보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고정 반응이랑 사회적 적절성,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똑바로 측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오차, 오류가 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럼 고정 반응이 뭔지, 사회적 적절성이 뭔지, 문화적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고정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고정 반응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자 강의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기 성적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 성적을 지금 너무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적을 보려니까 뭘 해야 돼요? 귀찮고로. 그렇죠? 이 강의평가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읽고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과목마다 다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끝내면 되는데 내가 이번 학기 6과목 듣고 있으면 6번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의 볼 때마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물론 제가 예전에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군대 제대하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90년도 97년도 이럴 때는 다 절대평가 97년도까지는 절대평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군대 갔다 와서 2001년도에 98년도에 군대 갔다가 98, 99, 2000년도 가을에 제대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복학을 하니까 이게 상대평가로 대부분 다 바뀌었더라고요. 일부 교양 과목만 그때는 아직 절대평가였고요. 근데 요즘에는 20명 미만 수강생 수업 아니면은 요즘 무조건 다 이제는 절대평가죠. 오히려 교양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공 과목은 A 플러스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지금 여러분들 학점 관리하기가 참 유리하죠, 지금요. 그래서 편입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가 유리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다른 학교는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A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전공 과목은 25% 최대. 그것도 최대 맥시멈. 근데 우리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상대평가를 해도 50%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하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C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15%, 20%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걔들은 40%거든요. 35에서 40%가 C거든요. C 이하, C나 D나 F. 보통 뭐 결석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시험을 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F는 안 나가니까 보통 C0나 뭐 시험 치다가 좀 부정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좀 F는 안 주고 보통 D 플러스나 D0 주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자 여러분들 강의제 평가를 해야 돼요. 할 때 내 성적이 먼저 보고 싶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똑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우 만족이라고 체크하려니까 그닥 저 사람이 수업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또 매우 아니다 체크하려니까 또 좀 어떻습니까? 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할 때 중간에 보통이다를 그건 쭉 밀어버리잖아요. 미안하지도 않고 뭐 크게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중도값을 선택하는 경향. 화면 보시죠. 극단적인 즉 좋은지 나쁜지 다 피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합니까? 중앙 집중화 경향의 오류 즉 고정 반응으로 인한 중앙 집중화 경향의 오류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이래 되면 이 설문지는 활용 안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저 뒤에 마지막 우리가 수업 종료하기 한두 주 전 가면 설문지 작성법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설문지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를 크게 얘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마쳤는데 누가 한 명이 시험 점수가 너무 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뭐래? 네가 평균 점수 다 깎아먹는다 막 하잖아요. 이 설문지 잘못된 설문지 하나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막 장난으로 했거나 엉망으로 했는 이 설문지 하나 때문에 전체 측정의 점수를 다 깎아먹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설문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연구자가 보면 설문지 몇 개 돌려서 몇 개 회수해서 몇 개 활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 밝혀야 되거든요. 내가 연구 대상자 5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500명 중에 설문지를 안 해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체크 안 해서 안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그래서 보는 5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중 480개가 회수가 되었고 이 말은 20명이 안 해줬단 말이죠. 480개 회수된 설문지 중에 연구로서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 12개를 빼고 최종 468개를 연구에 활용했다. 이렇게 표현 정확히 써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12개는 바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중간에 안 했거나 중간에 쭉 밀었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빼버립니다. 얘 때문에 신뢰도 점수가 떨어져 버리면 설문지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것도 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정반응 개념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측정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적절성. 자, 조사자의 의도에 맞췄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 그 사회에서 맞다고 말하는 것에 부합하는 경향. 이걸로 우리가 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군중심리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만족도 조사, 우리 학교가 이제 대학 평가를 앞두고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학식이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다. 우리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 체크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야 그래도 너네 모교이고 너네 학교가 국가로부터 평가를 잘 받으면 너네도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좀 불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했으면 참 학교가 평가 잘 받고 학교가 더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 뭐 어차피 나도 이제 학교 잘 다녔고 좀 불만족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결국에는 뭐 학교가 좀 잘 되면 좋지. 그래 이 불만족 그래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좋은 것에 그게 부합하는 성향으로 차크차크차크 해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정확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다 보시면 되겠죠. 이건 바로 사회적 적절성. 그 사회에서 맞다라고 조사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냥 차크차크 해주는 거. 이런 경우가 바로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냐면은 연구자가 자기 뭐예요? 연구 어찌 보면은 이 주관성을 실험하고 있는 그 피실험자에게 자기 주관을 뭐예요? 개입시켜주는 거죠. 이래 되면은 이 피실험자는 똑바른 연구가 안 되겠죠. 똑바른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온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누가 체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만 누가 체크했는지 알면 이게 똑바른 체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뭐 그렇게 보통 많이 하죠 요즘은요. 그렇게 일단 맞추면 되고, 자 문화적 차이. 자 문화적 차이는 자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빨리 도우니까 다른 정치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재보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나 인구 사회적 차이가 개입해서 발생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정책이 경상도에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요 만약에 지금은 한덕수 후보는 지금 이제 무소속이니까 현재 기준. 자 그러면 다시요 김문수 이제 지금 보수당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인데 이분이 내놓은 이제 정치 어찌 보면은 이제 공약 이런 것들이 전라도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그것도.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조건 틀렸다 보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김문수 보수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보잖아요. 그 사람 안 찍어주잖아요. 물론 거기도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오류는 고정 반응과 사회적 적절성,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제일 크다는 거. 이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똑바로 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데 한마디만 해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학교에 와서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를 이제 하려고 설문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학교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정도면 충분히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안 그래도 우리 학교 참 만족이다 생각하면서 학교 오고 있었는데 우리 세탁관의 도로는 입구에 보면은 느티나무 팽나무인가요? 느티나무 굉장히 큰 거 있죠. 거기에서 갑자기 막 새가 나르면서 새똥을 막 사버렸어요. 내가 오늘따라 안 그래도 좋은 옷, 좀 새로 샀는 옷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옷에 막 새똥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룩이 져 버렸어요. 그럼 기분 어떨까요? 꽝 돼버립니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나무를 왜 여기 심었지? 막 이렇게 되겠죠. 마침 그 찰나에 뭘 합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 학교 적용 만족도를 조사를 해요. 만족이 어떻게 될까요? 꽝으로 나오겠죠. 이런 순간의 측정 상황이 결국 뭡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 체크하게 돼 오류. 그리고 자 평상시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자기 수업에 대한 측정을 이제 시험 이제 강의 만족도 조사해서 선물지 나눠주려 하는데 반대로 그 교수님이 갑자기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 교수님 수업에 다른 내가 평상시 정말 나고 상처가 있는 교수님이 들어와서 선물지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갑자기 너무 좋았던 게 갑자기 막 반감이 막 생기면서 매우 안 좋으면 막 바뀌어버리겠죠. 이런 측정자, 측정 대상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요
설문지가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타가 많다거나 뭐 비속어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근데 사투리 노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설문지 작성 방법할 때 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로 뭐죠? 이거는 비체계적 이제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켜서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수업했던 전체 내용이고 이제 다음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 5월 이제 우리가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10주차 수업 내용이고 다음 주 11주차부터는 이제 세 번째 챕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